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1차 기본 강의 플러스고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상표법을 가르치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고요. 일단 지금 민법 특허법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제대로 커리를 타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전체 진입 시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상반기 진입을 하신 건데 이 상반기 진입 중에서도 현장 강의를 커리를 다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른 속도로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4월 중순쯤에 이제 특허가 끝나서 약간의 텀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상표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텀을 두고 할지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바로 하게 되면 아마 현강 참석률이 훨씬 낮아졌을 거예요. 네, 아마 훨씬 힘드셨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복습도 좀 하시고, 민법 상표법에서 특허법 배우셨던 내용을 약간 소화를 좀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상표법이 민법과 특허법에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하면서, 상표법에 대한 또 새로운 정리를 좀 하시고, 그걸 또 베이스 삼아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네, 저는 55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이제 벌써 좀 고인물 세대가 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박형주 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회고, 저보다 2년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박형주 변리사님 완전 막내일 때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했었는데, 3년 걸려서 이제 합격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3시 합격이라고 합니다. 3시이기 때문에 이제 동차 기간에 어떤 공부를 했고, 기득대, 30대 이제 각각의 좀 특성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수업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1차 시험이 당연히 합격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최종 합격이 가장 중요하고,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특히나 특허법, 상표법을 2차 용으로 얼만큼 잘 정리를 해놓는지가 동차 합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당연히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동차 합격에 있어서 특히나 특허 상표의 효율적 공부, 그리고 2차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미리부터 잘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좀 틀 안에서 좀 동차 합격에 유리한 방식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공부 방법보다 수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생 시리즈는 지금 보시는 이 도슨트 교재가 이제 1차용 교재고, 2차에 가면 4권의 추가적인 교재가 있습니다.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이제 요약서 이렇게 4가지의 책이 있는데, 1차에서는 이 도슨트 교재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배부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순환에 들어갈 때 조문집이랑 그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OX 문제집, OX 해설집을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전자 파일로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강의 특징은 이제 기본 강의라고 보통 불리는 강의를 이 시기에 시작을 하는데, 이 강의가 보통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시험과 이 기본 강의 중간쯤에 한 8월, 9월 이럴 때 보통 중급 강의라는 걸 많이 개강을 합니다. 이제 다른 강사분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커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급 강의는 아무래도 용도 자체가 기본 때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조금 심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하자, 이게 이제 주된 취지인데, 이 박경준 변리사님이랑 제가 같이 조판기라는 큰 컨셉을 가지고 이 강의를 구성을 할 때, 일단 중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이 한 번 더 보냐, 어차피 보던 책 가지고 혼자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래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를 합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문제풀이를 이 기본 강의 때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교재의 구성이, 특허도 마찬가지고 이 상표 도슨트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에 쭉 보시면은 그냥 조문과 판례로 대부분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조문은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기출 표시도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역대 기출문제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상표법과 관련된 말 그대로 기출된, 이미 출제가 된 모든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 특허는 문제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주요 문제만 풀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할 텐데, 상표는 그냥 다 풀 겁니다. 네, 전부 다 풀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만 들었는데도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그리고 그 문제의 정답을 가려내는 기준점을 수업 중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마디로 올인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름이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은 정말 1차 합격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이고 강의 이 하나로 1차 상표법 대비를 다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약간 약팔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냐? 솔직히 1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추는 건 제 능력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다만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10문제 중에 9문제나 8문제를 맞는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네, 상표는. 근데 모든 과목을 다 그런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방법론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내가 상표를 10문제 중 10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2차에서 그럼 난 엄청 상표 고수인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2차 상표를 잘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답안지로 잘 써내야 되는데, 답안지를 잘 써내는 거는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답안지를 잘 씁니다. 근데 이 OX를 판별하는 거는 내가 말 잘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보고 OX를 판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슨트 본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는 수업 중에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부교재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문집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여기 조문 박스들이 있어요. 이 조문 박스는 구성을 실제 상표법 조문을 다운받아 보시면 1조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내용적 흐름이랑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아요. 약간 중구난방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계획도시가 아니고 구도시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내용 순서에 맞게 다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의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추출해서 그것만 모아놓은 자료가 조문집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OX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OX는 당연히 내용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출된 OX를 찢어놓은 방식은 앞에 조문이 있고 그 조문을 가지고 바로 풀 수가 있으면 조문 바로 밑에 OX를 넣어놨어요. 만약에 이 조문 말고 판례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판례 바로 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순서와 맞춰서 OX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OX 문제집은 말 그대로 거창하게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OX를 합쳐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책에서 OX만 뽑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OX 해설이 다 있어요. 여기 옆에 옳음, 그름, 틀림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왜 이게 옳음인지 왜 틀림인지에 대한 해설을 그 엑셀 양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A4 몇십 장 됩니다. 그거 해설집도 있으니까요. 혼자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권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재를 1차 때부터 막 2권, 3권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강사님들은 이걸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긴 하는데, 저의 그 접근 방식은 1차는 무조건 가볍게 해야 된다입니다. 왜냐? 어차피 개수를 몇 개 맞느냐로 합불이 결정되고, 나머지의 나의 노력은 2차용 공부 또는 2차용 사고를 기르는 데 쏟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공부는 아무래도 상표의 경우에는 판례 공부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얼만큼이나 평소에 많이 숙지를 해놓고 이 사실관계를 읽는 연습이라든지 판례의 논리를 내가 계속 이해하려는 그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2차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 조문 OX 판별만 계속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객관식 문제집만 계속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1차에 최적화된 공부만 하게 된다면은 효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2차에 도움되는 공부를 얹어서 진행을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이제 조문 부분, 조문은 이제 아티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은 출제 1순위예요. 아무래도 중요 조문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절대 쓰일 리가 없는데 1차에서만 나오는 조문들도 있어요. 짱돌 조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조문은 그냥 이거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문헌적으로 똑같이 안 나오면 그냥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OX를 판별하는 연습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보셔야 돼요. 조문집 가지고도 보시고, 기출된 지문이 있다면 지문도 많이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공을 들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판례입니다. 판례는 쉽게 생각하면 조문의 이해를 높이는 도구예요. 판례라는 거를 그냥 따로 막 모아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 조문의 어느 요건, 어느 단어가 쟁점이 되어서
이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항상 조문에서 시작해서 판례로 연결하는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뭐 이런 중요도 표시도 되어 있고 판례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나중에 빠르게 보실 때는 이 부분만 보시면은 여기서 어차피 그 선지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은 말 그대로 상표법 출제가 됐던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출 문제를 안 보고 만약에 정말 그냥 이론서만 이거를 여러 번 읽어요. 그러고 나서 기출 문제를 딱 처음 풀잖아요. 정답률이 50%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읽을 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약간 유희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기출을 풀어보면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사고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지점까지는 사고해야 되는구나. 이게 주체가 누군지, 이게 날짜가 언젠지, 또는 이게 옳고 그름의 그 판별 논리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따로 노력 안 하셔도 저랑 계속 수업에 같이 푸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0점 조절이 됩니다. 그 상태로 나중에 2회독, 3회독 돌리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회독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1차의 합격 기본적인 어떤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출문제를 먼저 알아야죠. 지피지 100점 100승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는 조문과 대법 판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 그냥 합격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에 뭐가 들어있느냐? 특허 법원 판례와 심사 기준이 있어요. 심사 기준도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 공부하시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심사 기준은 몇 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면 원래 심사 기준은 훨씬 많아요, 양이. 근데 그런 거 안 보셔도 괜찮고요. 네,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보셔서 8개, 9개 맞으시면 됩니다. 다만 조문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장난질을 할 때 굉장히 야비하게 해요. 정말 하나만 바꿔서 돼요. 그래서 이건 기출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근데 특허가 좀 더 심하고 상표가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래서 상표는 특허만큼이나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조문을. 판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결론 남기긴 합니다. 1차의 정오를 판단하실 때는 이게 어떤 결론을 냈는지를 맞추는 게 대부분의 문제 구성이에요. 그러나 이 결론을 기계적 암기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 1차용으로도 좋지 않은 게 나중에 전날에 전 과목을 회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판례 전부의 결론을 그냥 암기만으로 내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본 애들은 일단 외워져요. 근데 많이 봤는데 또는 덜 봐서 아직 안 외워진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기계적으로 마지막에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고요.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설명드리고 더 많이 노출시켜드릴 애들은 2차에서도 중요한 정말 중요 판례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고 설명도 조금 더 풍부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이게 중요하구나. 여기 별표도 달려 있어요. 별표 2개, 1개 달려있는 애들은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더 많이 열심히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반복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좀 공부 방법을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첫 시간은 좀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뭐 이런 거 필기도 필요 없고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요. 4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일단 목표 설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연구를 하려고 이 상표를 공부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고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 합격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걸 자꾸 망각해요. 내가 이 내용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주변이 안 보이고 이렇게 경주마처럼 달리게 되는데요. 그거를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다른 모든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합격하고 연구를 하는 거고 연구하다 보면 합격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최종 합격이에요. 이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1차에만 도움되는 공부를 고집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단기간에 합격이 좋습니다. 나는 더 오래 공부를 할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빨리 붙으시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으시면 대학원 가시면 됩니다. 네, 아마 안 가게 되실 거예요. 네. 그 단기간의 합격이란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차 합격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회독 방법입니다. 회독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것도 1차 공부할 때 특히 아마 민법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양심 고백을 하자면은 법 공부를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민법 공부할 때 문장을 다 외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친구랑 스터디를 같이 하는데 당일에 진도 나간 거 서로 외우기 스터디를 했어요. 문장을 다 외워서.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일단 뭐 10페이지 이런 거 외울 수 있죠. 근데 30페이지, 50페이지만 가도 벌써 외움의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지치니까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애초에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자, 꼼꼼하게 읽고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읽고요. 여러 번 봐야 돼요. 무조건 반복이에요. 반복을 해야지만 우리 뇌가 더 쉽게 느껴요. 두 번째, 한 달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공부를 지속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시험까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중간 기말고사 1, 2, 3차 시험에 맞춰져서 계속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이 공부 인생을. 그러면 그때는 항상 중간 점검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험은 그냥 1년에 한 번이에요. 중간 이런 기회도 없고요. 그날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시험에 잘 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냐? 당연히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일관된 페이스로 오래간 사람들이 가장 강해요. 그러면 이 슬럼프는 도대체 어떻게 안 빠지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좀 비우고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복을 하면 좋은 게 그냥 단순 곱하기 n이 아니고 여기에 콤보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면 매일 똑같은 양을 등차 수열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차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쌓이다 보면은 익스포넨셜하게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하게 오르는 그 마지막에 오름세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가 되면은 정말 마지막 2주, 1주에 엄청난 실력 향상이 있습니다. 이건 1차뿐만이 아니라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이 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99도까지 비슷한 것 같은데 100도씨를 넘는 사람과 못 넘는 사람의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력에.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콤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은 회독을 잘 못하셔도 괜찮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습관을 만드시면 정말 평생 가져갈 만한 좋은 습관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과목별로 생각을 했을 때 민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차 시험의 합격의 키는 무조건 민법이에요. 제가 민법의 정말 필승 전략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법은 일단 가장 시간을 많이 뽑으셔야 되는데 제가 권장하는 건 사실 5시간이긴 합니다. 이 5시간을 민법을 만드실 수 있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순공이 8시간 언더다. 그러면은 민법을 한 4시간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상 순서로 좀 줄어들고 디자인과 자관은 사실 개인마다 차이가 좀 심하긴 한데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훨씬 적게 하셔도 괜찮고 베이스가 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자관은 어차피 1년 내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분배하셔서 어느 순간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후반에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후반에 많이. 그래서 상반기에는 물화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요. 후반에 갈수록 생지의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이랑 한 70%가 겹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제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특허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디자인은 나중에 실력을 쫙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좀 줄여주셔도 되고요. 자, 회독은 주중만 하고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보충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 스페어를 남겨놓고 안 남겨놓고에 따라서 이 전체 공부 시스템의 단단함이 좀 달라져요. 항상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안전마진을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회독 주기는 주 단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2주 단위 1회독이에요. 즉 10일을 한 세트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의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각자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못한 날이 있다. 그럼 보너스 달에 하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는 일단 뭐 시험 날이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월 한 중순 말 정도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10월 정도까지는 교재 회독과 객관식 또는 OX 회독을 병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11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객관식 또는 OX만 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시험의 점수를 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 회독이에요.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막판에. 근데 이 막판에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부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공부는 재능인가 노력인가 했을 때 좀 진부한 얘기긴 한데 노력이 제곱근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노력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공부는 99%가 타고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좀 이 수험계에 진입을 하고 3년간의 수험을 겪고 6년 정도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수능보다는 내신에 좀 더 가까운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꾸준함을 유지해서 콤보를 많이 만든 사람들이 결국에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왜냐면 이 수험판에 정말 날고 기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당연히 과고, 영재고, 뭐 민사고 이런 출신 분들도 있고, 뭐 좋은 대학 나오시고, 특히 뭐 이런 어떤 언어적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공부 정말 수능 때 전국구 놀아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 공부가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에. 물론 애초에 투입량이 적어서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재능이 주는 영향이 압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얘가 훨씬 크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량이 당연히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능숙함의 정도 같이 올라가고요.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수학과학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시간이 갈아 넣어서 지금의 상태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준점 효과,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앵커링 효과는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정해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해야지, 오늘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뇌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나 오늘 8시간 해야지, 10시간 순공 꼭 채워봐야지 라는 기준점을 갖는 게 좋아요. 다른 그 시험 중에 행정법 그 강사분 중에 유희운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거기도 하고 제가 다른 수험계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합격의 매직 넘버가 있대요. 이거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과거에 뭐 외무고시 등등 모든 시험을 막론하고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공부량이 어떠냐 뽑아보면은 하루에 10시간이래요. 이 시간을 지키면 일주일에 70시간. 네. 70시간은 사실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 한 65시간 정도, 65시간 정도를 만약에 꾸준히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자신 있게 나 붙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진심으로 이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전체에 뭐 최종 합격 200명이라고 했을 때 20명도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기에는 되게 많아 보이고 나중에 합격서기 막 읽어보시면은 막 별의별 그 현란한 그 공부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분은 13시간씩 매일 했다 하고 어떤 분은 뭐 책 다 봤다, 시중에 있는 문제 다 풀었다 하는데 아시잖아요. 기억은 다 미화되고 그 주에 한 번 13시간 했으면은 그분은 13시간이라는 그 숫자가 뇌리에 박힌 거예요. 아마 슬럼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매일 10시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루틴이에요. 장기적으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실제 합격하던 해에 했던 2차 공부할 때 했던 루틴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그대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잠이 많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갔을 때 아침에 6시 기상이었는데 이거를 잘 못 일어나가지고 7시에 일어난 적도 있고 이러면 이제 크게 혼나거든요. 네, 혼나면서도 이렇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잠이 많았고 기득을 떨어지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득보다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시도를 했던 게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벌을 줘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잠을 안 자보자 해서 아침에 5시 기상을 해봤어요. 이 5시 기상을 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그 극한의 상황을 주고 이거를 내가 이겨내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10분 밥을 먹어요. 그리고 10분 양치와 소화를 살짝 시키고 5시 반부터 이제 답안 쓰기를 합니다. 이게 2시간 쓰기거든요. 2시간을 써요. 그리고 7시 반부터 뭐 복습 좀 하다가 이제 8시 50분이 되면은 집 근처 독서실로 가요. 10분 정도 이동을 하고 세팅하고 9시에 딱 앉아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오전 중에 졸릴 때는 30분 낮잠 자기 이것도 항상 지켰어요. 항상 30분을 잤고 오후 중에 그 최소 2번 산책을 하고 이것도 항상 지켰어요. 그리고 보통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 패턴상 순공 12시간을 보통 지켰습니다. 12시간. 네, 12시간을 지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나는 얼마를 하겠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그냥 정하는 게 편합니다. 난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8시간만 하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을 무조건 하루 통으로 휴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건 보통 다 잘 지키세요. 네. 근데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나눠서 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뇌 작업 전환이라는 게 있대요. 이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으로 전환을 할 때 딜레이가 무조건 있대요. 휴식에서 공부는 이게 그 0에서 1로 올라가는 너무 큰 변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다가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 보는 건 쉽게 전환이 되는데 쉬다가 공부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아서 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강점이 뭐냐면은 밤부터 다음날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쉬거든요. 그러면 밤에 노는 거랑 아침에 노는 거, 오후에 노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매주. 이게 갖는 가장 큰 그 장점은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 사회의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 상태로 내 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부가 오래되면은 아마 조만간 느끼실 거예요. 오늘이 비가 와서 그나마 차분하신데 다음 주에 날씨 좋잖아요. 그럼 벌써 힘들어요. 공부를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나 어차피 이번 주에 놀 건데 이번 주 공부 열심히 달리고 이번 주 저녁에 뭐 해야지? 친구랑 술 마셔야지. 아침에 뭐 하러 가야지. 오후에 뭐 꽃 구경 가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업 전환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꼭 지키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둘째 날에 이 밤에 반드시 공부 장소로 복귀하셔야 돼요. 이거를 못 지키면은 이걸 유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세트예요. 그래야 화요일부터 여기는 제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휴식하셔도 되고 일요일, 월요일 휴식하셔도 되는데 뭐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날부터 온전한 다시 회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넛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넛지라는 그 책도 있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거는 옆구리를 쿡 찌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작가예요. 경제학자기도 하고요. 얘는 쉽게 생각하면 선택 설계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나의 환경을 조작을 해서 나의 행동을 쉽게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쉬운 예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1월 1일마다 항상 헬스장에 등록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근데 조금 더 좀 촘촘하게 만들면은
정해진 장소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침대 옆에다 메모 붙여놓고 너 지금 빨리 세수하고 와 이런 거 붙여놓고 또 뭔가 내가 여기서 쉬다가 막 누워서 넷플릭스 볼 것 같으면은 눕는 거 금지 이렇게 써놓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넛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많이 써먹었던 건데 잡념이 들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 그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우리 몸과 정신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정신을 가다듬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 컨트롤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몸을 가다듬는 게 좀 더 쉽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과 앉는 거에 두 가지 인풋을 놓고 일어나면은 딴 생각, 앉으면은 공부 생각 이렇게 대응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일어나고 앉고에 따라서 내 생각을 통제하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넛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해 싶은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합격이라는 걸 하려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생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이런 거 없이 그냥 피지컬로 승부해도 돼요. 하루 순공 15시간씩 하면 돼요. 고승덕 공부 방법. 뭐 공부의 신 공부 방법. 18시간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괴롭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거 쏙쏙 뽑아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 얌생이처럼 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유난 떨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일단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다 MBTI 아실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좋은 것과 해도 좋은 것과 하면 안 되는 거 스터디 이건 좋습니다. 새로운 연애 새로 연애를 시작하는 거는 좀 비추해요. 그리고 이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나 연애를 이미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게 돼서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를 정할 필요가 없고 저는 편상 유지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면서도 합격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시는 분은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휴식 당연히 너무 좋고요. 술자리, 술은 머리에 한번 들어가면은 뇌에 40일, 45일 정도가 이제 뇌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술을 끊을 거면은 시험 45일 전부터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뇌가 심각하게 망가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많이 마셔오셨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전까지 계속 마시는데도 시험장 가서 잘 발휘하시는 분들도 봤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쉬는 날 있죠? 밤에 이게 드시면 돼요. 뭐 낮에 드셔도 되지만 주로 밤에 하시면 되고요. 경조사 저런 것도 이걸 너무 많이 극단적으로 이게 제한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나 혼자 외로워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시죠. 왠지 남들은 막 되게 친한 것 같고 막 인스타 보면은 너무 화기애애 보이는데 나만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 건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휴식을 하시면은 저런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험생인 나의 어떤 그 자아와 내 인생의 그냥 그 일반적인 내 인생의 어떤 나라는 거를 봤을 때 이게 분리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공부 시작하니까 뭐 각 잡고 해야지. 나 완전히 그냥 몰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여기다 이렇게 떼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세속의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려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뭐 기득, 삼시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기득 떨어졌을 때 좀 충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런 삶을 살긴 해봤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뒤로 갈수록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공부보다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는 오히려 할 만한데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요. 잡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지 마시고 이 내 삶 안에 수험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이나 아니면 하나의 뭐 취미생활 대신에 뭐 특기 이런 거를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조금 투입량이 많은. 그 보통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 악기를 배운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나 공부를 다 내팽개치고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를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얘를 얻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유지해 오던 나의 자아에다가 여기 공부자가 살짝 얹어지면서 그 모드 전환만, 작업 전환만 잘 된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많긴 하겠지만 요약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 방법보다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을 들어서 상표법의 지식을 얻어가는 거는 정말 이 수업 전체의 10%도 안 돼요. 중요도로 쳤을 때.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반복하시면서 익숙해져 나가는 과정이고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건데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의 그 삶에서 한번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험이 다음 주나 한 달 뒤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무조건 갈아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험이 너무 멀리 남아 있어요. 너무 멀리.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슬럼프를 겪겠어요. 얼마나 많은 잡념들이 들겠어요. 제가 최근에 단기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분들은 뭘 잘하시냐면은 외부의 소음 차단을 잘합니다. 뭐 생각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컨디션 난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친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나 혼자의 화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남들보다 굉장히 낮게 유지해요. 외부의 소음에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뭐 선행학습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 초반에는 그 영향이 더 커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붙더라고요. 선행학습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은 기득 3시, 4시 분들이 동차를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동차, 12개월 미만의 생동차 분들, 뭐 16개월 부진동 분들, 이런 분들이 매년 꽤 많은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게 일단 1순위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이제 그 뭔가 페이스메이커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스스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몇 문제 더 풀고 오늘 몇 페이지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마음이 막 들쭉날쭉한지를 나는 알아요. 이게 하루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일주일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몇 달이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필 시험 직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익스포넨셜한 실력 향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만들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불합격의 확률을 상당히 남겨놓은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운에 기대야 돼요. 여러분은 당연히 운이란 게 필요하죠. 그리고 불운이란 게 따르면은 정말 세상을 억가당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운이라는 요소를 내 노력으로 최소화한 다음에 실력의 영역을 크게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시험 준비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꾸준함을 통해 이 외부 소음 차단 잘하고 꾸준함을 통해서 콤보 계속 쌓아 나가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실력 올려서 들어가면은 운이 0까지는 아니어도 0에 근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거 정말 강조드리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이랑 내일은 1순환을 진행을 할 거예요. 1순환은 이 교재로 나가지 않고요.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프린트는 일단 저기 안 챙기신 분들은 밖에 놓여져 있으니까 챙겨서 와주시고요. 50분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